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의도 닥터스 치과의사 유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칫솔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잇몸병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유 원장님께서는 평소 어떻게 칫솔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이 칫솔에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아니면 치약이 묻어 있다고 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흐르는 따뜻한 물에 이 칫솔을 씻어준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칫솔을 건조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칫솔이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건조하기 위해서 UV 살균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주면 훨씬 좋죠. 네. 그렇군요. 칫솔이 습하지 않도록 건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한 번씩은 새 걸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강 건강을 위한 칫솔 위생에도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여의도 닥터스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하승용 교수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하승용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병원보다는 조금 더 상태가 심한 분들이 찾아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어떤 증상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증상들이 늘고 있나요? 네,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젊은 분들은 충치로 인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하면서부터는 충치로 인한 내원도 있지만 치주 질환으로 인한 내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충치나 치주 질환이나 이제 심한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보철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네. 뭔가 연령대별로 자주 호발하는 그런 질환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충치 그리고 치주 질환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구강 내 환경은 항상 이 입안으로 음식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유해한 균이라든가 이런 그 악조건 속에 노출되는 경우가 항상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단 거 좋아하고 이런 네.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그럴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평균 85.7%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충치가 있다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충치로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치라고 한다면 왜 그 벌레나 세균이 자란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어렸을 때 네 입에서 지금 세균이 너를 공격하고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네. 저는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균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어떤 건가요, 이 세균? 네, 충치는 실질적으로 세균이 이를 갉아먹는 것은 아닙니다. 네. 결국은 치아를 손상시키는 것은 그 세균이 당 같은 것을 섭취를 해서 산성 물질을 분비함으로 인해서 치아 표면을 부식시키는 것을 충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충치 원인균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스트레프토코커스 뮤탄스균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뮤탄스균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서로 세균끼리 달라붙어서 점착성의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플라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플라그가 형성되면은 그 내부에서 항생제나 가글 용액으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나 가글 용액만으로 충치를 예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균들이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산을 만들어내는데 음식물 섭취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균 내에 있는 당을 이용해서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치질을 열심히 하라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충치의 발생 기전입니다.
아, 그렇군요. 뮤탄스균, 뭔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게 나쁜 네. 세균인 것 같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이 충치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충치균들이 좋아하는 당분이 많이 있는 환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 환경이 충치 원인균들이 좋아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데노이드 페이스나 침 분비가 저하되는 구강 건조증, 그리고 치아의 형성 부전, 형태 이상 등, 그리고 잘 때 입을 벌리고 자거나 손가락 빠는 습관, 또 혀를 내미는 습관 등으로 인해서 선천적, 후천적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충치 원인균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다른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뭐 손을 빨거나 뭐 평상시에 혀를 내밀고 뭐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 이런 것들이 충치랑 무슨 연관이 있죠? 우리가 이제 입안에 타액이라고 침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 침이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중에 자정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입을 벌리고 있거나 해서 입안이 건조해지면은 그러한 자정작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충치 원인균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저는 잘 때 입을 항상 벌리고 잤는데 이제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 세균 이야기를 하시면서 플라그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플라그와 치석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궁금한데요. 네, 플라그는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 굴락인데 네. 치아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얇은 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라그는 칫솔질만으로도 충분히 제거가 됩니다. 근데 플라그가 제거가 되지 않고 방치된 경우에 입안에 타액에 있는 칼슘과 같은 무기질과 결합돼서 아주 단단한 치석, 말 그대로 이의 돌처럼 단단하게 굳는 치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치석은 양치질만으로는 제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그가 안 떨어지고 지속이 되면 치석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치태가 치석으로 바뀌기 전에 우리가 양치질만 좀 꼼꼼히 잘 해준다고 하면 치석이 쌓이는 것도 아무래도 막을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치과 의사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환자들한테 많이 받는데 네. 뭐 양치질만 잘하면 뭐 치태나 치석이 안 끼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역으로 사실 많이 받기도 해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물론 양치질만으로 모든 구강병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강 내 세균이 안 좋다고 해서 완전한 무균 상태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무균 상태를 만든다 해도 곰팡이균들이 번식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올바른 칫솔질을 통해서 이러한 치태들을 제거를 한다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양치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받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양치질만으로는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치아의 옆면 같은 경우에는 좁고 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칫솔질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간 칫솔이라든지 치실 등을 이용해서 치아의 옆면을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창틀 청소를 할 때 일반 걸레로는 창틀의 좁은 틈까지 청소가 되지 않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칫솔질과 치간 칫솔, 치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구강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칫솔질뿐만이 아니라 이런 치간 칫솔, 그다음 치실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양치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양치질을 하루에 더 오래 많이 하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게 네. 이제 치약에는 치태를 제거하기 용이하게끔 연마제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연마제들이 치아 표면도 강하게 힘을 가하거나 잦은 횟수로 하다 보면은 치아도 같이 마모가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횟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양치질을 진행하는 게 좋고 너무 과도한 힘으로 하거나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오히려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횟수는 한 2, 3회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예, 보통 2, 3회인데 뭐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3번을 꼭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네. 바쁘다거나 하지만 자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때는 이제 침 분비도 줄기 때문에 타액의 자정작용이 전혀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남긴 채로 양치 없이 잔다면은 네. 밤 시간 동안에 세균들이 왕성한 활동을 해서 충치와 치주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네. 특히 알코올 섭취하시고 그 술 기운에 그냥 잠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죠, 꼭 좋죠. 양치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양치 대신에 가글로 대신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글도 효과가 있을까요? 가글도 효과는 있는데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가글은 말 그대로 입을 헹구는 용도이기 때문에 양치하기 힘든 경우에 임시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입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가글 용액을 양치 대신에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치태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글 용액 중에는 항균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을 오래도록 사용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 내에 유해한 세균들이 다 사라지면서 곰팡이 균들이 번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글 용액은 구강 청결제이지 액체 치약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양치질을 한 이후에 가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보조제 역할로서는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더 좋을까요? 양치질만 하는 것보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양치만으로도 충분히 네. 하기 때문에 올바른 양치를 하고 있다면 굳이 가글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가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양치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보조적으로 해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양치질이 사실은 제일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가끔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그 외국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배우들이 양치질 하고 나서 네. 요 물로 한 번 정도 입을 헹구고 나서 치약을 그냥 뱉고서 뭐 칫솔을 놓고 하던데 이런 게 네, 뭐 저도 봤습니다. 네. 뭐 헹구고 나서 이거를 여러 번 헹구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한 번만 이렇게 뱉어도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하세요.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치약은 기본적으로 계면활성제와 연마제, 그리고 보습제, 보존제, 감미료와 향료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부 치약에서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를 함유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치약은 약이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몸에 사용되는 그런 약이 아니라 의약 외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약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얻는 몸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치태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유럽에서는 양치를 하고 나서 그냥 치약만 뱉고 뭐 물로 헹구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전문가들의 의견은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치태 제거를 목적으로 위해서 우리가 치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은 치약을 굳이 몸에 섭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약 내부에 계면활성제와 일부 불소가 들어있는데 불소도 너무 고용량으로 섭취하면은 몸에는 독성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치를 하고 나서는 뭐 5번이든 10번이든 어느 정도 물로 충분히 헹궈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또 치약도 맛있게 나온 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치약을 그냥 먹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치약에는 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기 위한 다양한 인공 재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약은 반드시 물로 다 헹궈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충치가 있어도 굳이 아프지 않으면 뭐 치료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충치를 방치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 올 수 있을까요? 네, 충치를 우리가 보통 초기 충치는 범랑질이라고 치아의 맨 바깥에 층에 있는 층인데 네.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으니까 충치 진단을 받았어도 참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범랑질에 일부 충치가 생긴 경우는 간단한 충전 치료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충전 치료를 행하는 경우는 치아를 삭제하는 양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유용한 치료 방법입니다. 네. 하지만 범랑질에 있는 충치가 아프지 않다고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은 그 내부에 상아질이라는 곳까지 침투를 하게 되고 상아질에 이어서 신경 부분까지 충치균들이 침범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뿌리 끝에 염증도 잡히면서 신경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은 크라운이라는 것을 씌워줘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치아 삭제량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따라서 아프지 않다고 해서 충치가 진단된 경우에는 그래도 방치하지 말고 치료를 받는 게 치아의 어떤 삭제량도 적기 때문에 수명도 증진시킬 수 있고 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렇게 뭐 충치가 생겼는데 아프지 않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건 안 되고 오히려 커지기 전에 막는 게 뭐 경제적으로든 뭐 치아에 있어서든 뭐든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평소에 좀 거울로 내 치아를 보면서 네.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게 좋을까요? 뭐 정기적으로 사실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검진을 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습관들이 어른이 돼서 이제 갖추기보다는 뭔가 어릴 때부터 이 충치 검진하거나 미리 치과에 내원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어릴 때부터 충치가 잘 생겼던 친구들이 또 성인이 돼서도 충치가 또 잘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그렇거든요. 네. 네. 교수님, 그 어릴 때 충치가 잘 안 생겼던 친구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충치가 좀 잘 호발했었던 친구들,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어릴 때 충치가 잘 생기는 친구들이라고 따로 있지는 않고요. 네. 관리가 안 된 경우에 그런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전니라고 하는 유치는 네. 영구치에 비해서 석회화된 정도가 좀 적습니다. 네. 따라서 충치에 금방 이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소아치과학회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은 네. 한 3개월 정도면은 충분히 유치에서 충치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이런 충치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양치질을 잘 가르쳐 놓으면은 그 습관이 평생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영구치가 돼서 나고 나서도 계속 올바른 양치를 함으로 인해서 영구치의 충치 예방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충치가 자주 생긴다고 해서 커서도 충치가 자주 생기리란 법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습관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양치질을 제대로 하는 습관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까 유치에 대한 충치 이야기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유치는 빠질 치아니까 굳이 뭐 치료를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답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치 충치 치료 해야 할까요? 네, 유치는 이제 뽑아야 될 또 빠질 치아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뭐 비용도 아낄 겸 그리고 어차피 빠질 치아인데라고 해서 치료를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 충치가 이제 심해져서 옆면까지 다 치아가 부식된 경우에는 그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공간으로 옆에 있는 치아들이 이동하거나 기울어질 수 있고요. 또 충치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조기에 발치를 하게 될 수 있는데 그 공간으로 역시 옆에 있는 치아들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치아들이 이동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유치의 아래에 영구치가 존재하는데 그 영구치가 올라올 자리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 공간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은 영구치가 날 때 덧니라고 하는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나오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를 충치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유치 뿌리 끝 쪽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영구치 치배라고 하는데 네. 앞으로 나올 영구치에도 미세한 영향을 미쳐서 영구치가 나오는데 또 영구치 어떤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에다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의 충치는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유치를 조기에 발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한다면은 영구치가 나올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간 유지 장치라는 것을 치과에서 치료받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치의 충치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요. 네. 예, 이것도 꼭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 우리 부모님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대표적인 그 치과 질환으로 충치 그리고 또 하나 이 치주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치주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싶습니다. 이 치주 질환은 아이들보다는 성인들로 갈수록 이제 호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흔히들 이제 풍치 내지는 잇몸병이라고들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이 풍치나 잇몸병이 심해지게 되면 부득이하게 이 자연 치아를 빼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치주염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치주염이 발생되는 원인이라든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과 뼈에 생기는 염증을 치주질환, 풍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성인의 4명 중에 3명 정도한테 호발할 만큼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 구강 질병 중에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따라 성인이 돼서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많은 경우가 치주질환으로 발치를 하게 됩니다. 이 치주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인은 충치와 마찬가지로 구강 내 세균입니다. 구강 내 세균은 한 700여 종의 보고가 되고 있는데 치태 1g당 1000억 마리 정도의 세균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들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태가 존재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잇몸 부분에만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부에 있는 치아를 받쳐주고 있는 뼈까지 염증으로 녹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건들기만 해도 피가 날 수가 있고 잇몸이 또 붉게 붓고 여러 가지 치주염 질환들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잇몸 사이에 공간이 벌어지면서 그쪽으로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세균들이 껴서 입냄새도 좀 증가할 수 있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고름이 나오고 이가 막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발치가 되거나 치과에서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러한 치주 질환은 크게 치주염과 치은염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치은염은 잇몸에만 형성되는 염증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치은염 같은 경우에는 치태가 원인이기 때문에 양치질만으로도 충분히 제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부에 있는 뼈까지 녹게 되는 치주염이 생긴 경우에는 양치만으로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치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뭐 치주염이 발생되는 원인이라든가 다양한 증상들을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예방하느냐겠죠. 그렇죠. 그래서 치주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치주염이나 충치나 사실은 예방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올바른 양치법입니다. 양치요. 그래서 네. 올바른 양치로 그래서 인해서 나오네요. 치태를 제거를 한다면은 우리가 큰 구강 2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데 우리가 양치를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양치가 되는지를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네.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을 해서 양치가 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충치나 치주 질환이 있는지를 정기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석을 제거하게 되는 게 이제 스케일링인데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석 제거도 효과가 있지만 양치가 잘 되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양치가 잘 안 되는지를 전문가분들한테 평가를 받고 네. 다시 교육을 받게 된다면은 오늘보다 더 나은 양치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치과에 좀 정기적으로 내원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칫솔 사용뿐만이 아니라 치실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치실 사용 필요할까요? 네, 치실 사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 그 양치질만으로는 치아의 옆면을 닦을 저 역시 옆면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뭐 많은 경우에 치실은 사용하기 힘들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용을 안 하시는데 필수적으로 치실을 사용을 하셔야지만 올바른 양치법과 함께 우리 구강병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네. 지금 집에다가 사다만 놓고 안 쓰는 치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앞으로는 좀 치실을 항상 파우치에다가 넣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치아가 좀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데요. 네, 제가 습관이 안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좀 충치가 잘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유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치아 건강의 유전적인 영향에 대한 부분에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치주 원인균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에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분이 가족 중에 치주 질환이 있다면은 다른 가족분들도 같이 치과에서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서부터 자녀한테 또 부부 간에 이러한 치주 원인균들이 전파된다라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전체 가족 모든 분들이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원장님,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국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먹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가 좀 치아가 안 좋다라고 하면 다른 가족들도 더 안 좋아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먹는 거를 같이 이제 공유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식습관이라고 하는 게 같은 가족들은 비슷하게 사실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뭐 단 걸 좋아한다든가 내지는 뭐 짜고 맵고 이런 걸 먹는다든가 그러면 가족들이 다 같이 먹게 되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가족 전체가 다 좀 그쵸. 치아 건강을 신경을 네. 써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치아가 뭐 유전이 돼서 뭐 어떤 사람은 타고나서 튼튼하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먹는 식습관 그리고 또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그 균주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희 엄마 아빠가 잘 듣고 계실 것 네.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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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그 실제로 치과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뭐 치태라든가 치석 이런 것들 잘 관리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네. 정말 오랜 기간 관리가 안 된 상태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되게 인상 깊은데 실제로 우리 교수님께서도 대학병원에 계시니까 저보다도 더 많이 아마 다양한 환자분들을 뵀을 것 같아요. 혹시 이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지금 바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다면은 네.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속할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이제 치과 치료를 받다가 어떤 치과 공포증이 생겨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네. 참다가 결국은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아주 큰 용기를 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구강 상태를 보니까 충치와 치주 질환들이 좀 심하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섭취를 했을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인데 결국은 그분이 큰 용기를 갖고 내원하셔가지고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발치도 하고 임플란트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다 받고 나서는 네. 결국은 지금 오실 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아. 진작에 치과 치료를 받을 걸 그동안에 젊었을 때는 내가 너무 겁이 났었는데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 따라서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큰 용기를 내서 치과의 문턱을 넘어가시면은 지금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좀 치과 진료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긴 한 것 같더라고요. 많죠. 네. 네. 하지만 진짜 나중에 더 심해져가지고 충치나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기 검진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양치질이다라고 네. 여러 번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양치를 꼼꼼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에는 또 다양한 구강 위생용품이 나오는 것 같던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까요? 네, 구강 위생용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바른 양치법을 습득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기본적인 양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실과 시간 칫솔 같은 것을 병행해서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칫솔을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치아가 작은 경우에는 칫솔 헤드 부분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게 조금 유리하고요. 그리고 치주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 미세한 모가 달려 있는 그러한 칫솔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구강 위생 용품들이 치간 칫솔과 치실뿐만 아니라 혀 클리너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양치를 하고 나서 그 사용한 칫솔 이용해서 혀를 닦아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구역 반사가 너무 심하거나 혀에 손상을 너무 입는 경우에는 혀 클리너라는 것도 사용해 준다면은 여러분들의 구강 위생에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혀 이렇게 클리너. 구강 위생 용품이 칫솔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치실, 뭐 혀 클리너 되게 다양한 용품들이 있으니까 단순히 칫솔질만으로 마무리를 하지 마시고 다른 구강 위생 용품들을 같이 병행해서 쓰신다면 훨씬 더 치태나 치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요즘에는 워터픽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왜 기계로 이렇게 집에서 스케일링 한다고 하죠.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또 관리하는 네. 그런 용품이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이 워터픽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워터픽도 상당히 네. 도움을 주는 도구인데요. 네, 네. 특히나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워터픽 사용을 굉장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치은에 마사지를 해주는 역할을 양치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워터픽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치주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뼈가 녹았기 때문에 내부에 공간이 좀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뿌리 부분이 일부가 노출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숨어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치간 칫솔로 제거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워터픽을 병행하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워터픽이라는 게 일반 칫솔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뭐 치주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전동 칫솔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전동 칫솔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은 네. 자동차를 세차할 때 손 세차를 하느냐, 자동 세차를 하느냐 네. 그 차이로 설명할 수 맞아요. 있는데요. 네. 손으로 정교한 손동작이 되는 분들은 음. 일반적으로 파는 칫솔로 충분히 양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력이 떨어지거나 손동작이 미세하게 이렇게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동 칫솔이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잘 닦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 칫솔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월 주기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 뭐 탤런트가 이렇게 막 분노의 양치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간혹 가다 보면은 이가 많이 패인 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칫솔을 어떻게 하세요? 얼마 정도에 가세요? 그러면은 얼마 안 가서 결국 모가 벌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은 더 자주 바꿔주는 게 좋고 더 큰 거는 전동 칫솔 하든 수동 칫솔을 하든 간에 네. 적절한 힘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세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의 연마제 때문에 치아가 마모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힘으로 해야 한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번만 써도 칫솔이 다 이렇게 막 좀 이상하게 막 그 뭐라고 하죠? 네. 소리 막 누워버리는데. 마모가 많이 될 네.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네. 사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적당한 힘으로. 그렇죠. 네, 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항상 치과에 가면은 여쭤보는데 이 올바른 양치법이 도대체 뭐냐 궁금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방법이 설명하시는 게 다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해 주실지 궁금한데 올바른 양치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올바른 양치법을 설명하기 전에 내가 올바른 양치를 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보통 앞니의 편평한 부분이나 어금니의 볼과 닿는 부분 또는 잇몸 근처의 편평한 부분을 손톱으로 한번 이렇게 긁어보면은 노란색 치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올바른 양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치석으로 변하게 되면서 결국 모든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치를 할 때는 칫솔 모가 치아 표면에 직각으로 위치를 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치아 부분만 위주로 닦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아와 잇몸이 마주치는 경계 부위입니다. 네. 그 부분을 칫솔로 45도 각도로 어느 정도 틈이 조금 존재하는 부분에 칫솔모를 넣어서 진동하듯이 떨면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올바른 양치법이라고 지금도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양치를 할 때는 이제 씹는 면뿐만 아니라 바깥면, 안쪽면, 그리고 옆면 모든 부분을 다 빠짐없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바스법이라고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스법을 잠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치아와 잇몸 사이 경계부에다가 칫솔을 어느 정도 45도 각도로 조심스럽게 조금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진동을 주면서
위로 치아 방향으로 쓸어 올리면서 내부에 있는 치태와 또 어떤 음식물 찌꺼기들을 잘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칫솔을 너무 세게 하다 보면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힘으로 닦는지를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는 어떤 TV 위에 있는 네. 먼지를 수건으로 닦는 정도의 힘으로 하시라. 보통은 운동화를 빨듯이 막 너무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와 잇몸 경계부에 많이 패이는 현상을 임상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힘으로 적절한 각도와 방향으로 부드럽게 해야지 너무 세게 하는 것은 네. 오히려 치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들었던 어떤 설명들 중에서도 가장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더 궁금한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 아래로 쓸어 이렇게 내리듯이 쓸어 올리듯이 양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통은 근데 좌우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효과가 없나요? 좌우로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어릴 때는 네. 손동작이 미세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양치를 하는 습관을 위해서 옆으로 하라라고는 하는데 네네.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잇몸 그 경계부가 제일 중요한데 네네. 옆으로 이렇게 대충 닦다 보면 거기는 절대 닦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그 치주 질환의 시발점이 그 잇몸과 치아의 경계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닦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시면은 치아의 다른 부분은 당연히 다 닦이면서 우리가 닦고자 하는 곳을 제대로 닦을 수 있는 것이죠. 예, 뭐 그렇군요. 이 닦는 방법도 옆으로 하는 것보다는 위아래로 쓸듯이, 네, 그죠? 위아래로 쓸듯이. 네. 근데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양치질 하실 때 한 몇 분 정도 양치하시나요? 저도 이제 뭐 네. 3분을 이렇게 네. 좀 지켜주려고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여름에는 네. 우리가 양치를 정성 들여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땀이 날 정도로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하다 보면은 네. 3분 이상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피곤하거나 급한 경우에는 네. 뭐 3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3분 동안 소위 말하는 대충 닦는 것보다는 세심하게 1분을 닦더라도 우리가 네. 제거해야 되는 그런 치태 제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정확하게 닦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식사를 하고 나서 양치질을 바로 해주는 게 좋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산성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뭐 탄산이라든가 네. 아니면 신음식을 먹었을 때는 바로 양치질을 하면 뭐 너무 시릴 수 있으니까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양치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들 알고 계신 경우도 많은데 네. 교수님 이 말이 맞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양치를 음식물 섭취한 직후 바로 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산성식품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구강 내에서 산성식품을 섭취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구강 내 환경도 산성으로 변하면서 치아의 겉에 범랑질 부분 또는 노출되어 있는 상아질 부분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치 원인균이 산성 물질을 내뿜어서 치아를 부식시킨다고 했는데 네. 우리가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산성 식품들이 마찬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바로 양치를 하게 되면은 치아를 갈아내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산성 환경이 자정작용을 통해서 원래 구강 내로 돌아오는데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산성식품을 섭취한 이후에는 네.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양치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네. 일단은 물로 한번 헹궈 주시고 30분 이후에 양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산성식품 중에는 물론 탄산 음료도 있지만 어떤 뭐 자몽이나 오렌지 주스 같은 거 그리고 요즘 같이 이제 더운 여름에 식초가 많이 들어간 냉면이라든지 네. 오이냉국 이렇게 산성 음식을 먹었다라고 한다면은 즐기신 이후에 물로 한번 헹구고
꼭 30분 지나서 양치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네. 몰랐던 정보였는데 네. 산성식품을 먹고 난 이후에는 30분 정도 이후에 양치를 하면 좋다는 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일단은 물로 한번 헹궈주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30분이 되기 전에.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저처럼 이렇게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특히 초콜릿 먹고 딱 뭔가 입안이 텁텁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뭐 가글도 없고 치약, 칫솔도 없다라고 한다면 물로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게 네. 100% 효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충치 원인균들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입안에서 제거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액의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듯이 물로 헹궈줌으로 인해서 입안에 남아있는 뭐 초콜릿이라든지 그런 당류들을 일부라도 없애준다면 충치 원인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평소에 뭐 물 섭취는 자주 해주시는 건 굉장히 좋으니까 그렇죠. 네. 네. 물은 항상 좀 휴대하고 다니시면서 섭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왜 민간 요법 중에 왜 소금 양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소금 양치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일부 어르신들 특히 또 이제 젊은 분들 중에도 소금으로 양치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굵은 소금을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굵은 소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치아 마모도가 조금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이제 소금이 삼투압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잇몸이 부어 있는 경우에 삼투압 작용으로 일시적으로 부어 있는 잇몸이 가라앉는 듯한 착시 효과를 줄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치주염이 심한 경우에는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금 양치보다는 기본적인 올바른 양치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소금이 세균을 죽인다라고 하지만 네. 우리가 세균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농도를 섭취를 하려면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따라서 그 소금으로 세균을 죽인다라는 거는 굉장한 고농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일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금 양치를 적극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치약이 있고 칫솔이 있는데 네. 그걸 당연히 써주는 게 맞지만 혹여나 뭐 할 수 없는 환경이라든가 이럴 땐 보조적으로 쓰면 좋다. 그 정도로만 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양치질할 때 피가 난다 이렇게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럴 때마다 양치질할 때 피가 나면 양치질을 그만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피가 나도 좀 더 해야 닦아야 하나? 되는가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아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양치를 할 때 피가 난다 아니면 또는 건들기만 해도 피가 난다. 네. 그것은 잇몸에 염증이 있다라는 증거인데요. 아까 치은염과 치주염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잇몸 살이 부어 있으면서 내부에 어떤 혈관들이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혈관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들기만 해도 피가 나는데 그런 경우는 피가 나니까 우리가 보통 손 베거나 하면은 피가 나는 경우에는 보호하기 위해서 안 쓰는데 구강 내에서의 피가 나는 것, 특히 잇몸에 염증으로 해서 피가 나는 거는 양치를 통해서 특히 치은염 같은 경우는 치태를 제거함으로써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치주염인 경우에는 양치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피가 난다 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치를 열심히 정성껏 해주신다면은 출혈 양도 점점 줄어들고 치은염 같은 경우는 며칠 만에 아주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양치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양치질 항상 잘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대학병원에서 계시잖아요. 네. 근데 대학병원에 치과 진료를 보러 가려면 소견서를 받아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의과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3차 병원이기 때문에 소견서 없이는 이렇게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질병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라라는 의미인데 네. 치과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2차 기관입니다. 따라서 의뢰서가 없더라도 환자분들이 바로 와도 진료는 가능합니다. 물론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환자분들이 원하는 경우는 바로 치과대학병원을 오셔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충치가 네. 있으면은 소견서를 받아서 가야 하나 뭐 이랬는데 2차 병원이기 때문에 네. 소견서 없이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대학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가 또 있고 네. 일반 개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큰 치료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 가시는 게 또 맞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대학병원에서 교수님께서는 환자분들에게 그 내원하시는 주기, 정기 검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주기로 설정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 정도를 하는데요. 네. 구강 위생 관리가 안 되는 경우는 그보다 더 짧게 뵙는데 네. 6개월을 하는 이유는 네. 우리가 충치가 생기더라도 엑스레이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됩니다. 따라서 초기 충치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엑스레이를 겸비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6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이 하승용 교수님 모시고서 좋은 말씀 들어봤는데요. 뭐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양한 이제 치과 질환을 통해서 이 치과에 내원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 이제 뭐 염증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어릴 때는 충치 치료를 해야 될 거고요. 또 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잇몸병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들었던 얘기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양치질을 꼭 잘 해줘야 된다. 네. 이런 게 항상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 올바른 양치질이 바로 치아 관리의 기본이겠죠, 그죠? 그렇죠. 네. 네. 양치질의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하승용 교수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하승용 교수님과 함께 구강 건강을 위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아직 올해 이 스케일링을 받지 못했는데 빨리 치과에 가서 네. 정기 검진도 받고 또 스케일링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 병원으로 가야 될 것 네.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고요. 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얘기해 주신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특히나 이 바스법 기억하시면서 치아와 잇몸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양치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의도 닥터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